어민숙은 돈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생기면 참지 않았고,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충동적으로 사기도 했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주거시설에서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여유 있는 척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해 음식값보다 훨씬 많은 택시비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씀씀이를 보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은가 보다. 부유한 집안의 딸인가 보다. 실제로 어민숙은 그렇게 보이도록 말했습니다. 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앞으로 큰 돈을 남겨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진짜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거짓말, 허영,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잔혹함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예쁘장한 외모, 조용한 목소리, 상냥한 말투, 사람을 안심시키는 태도. 한 방송에서는 그녀를 장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위험한 가시돋친 장미. 그 무렵 시댁은 그녀를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아내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남편을 챙기고 병실을 지키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실을 지키고 식사를 챙기고 손을 잡아주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저렇게 헌신적인 아내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런데 몇 년 뒤 수사관들은 전혀 다른 기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병원으로 향했고, 누군가는 시력을 잃었고, 누군가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게 됐고, 누군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남편, 어머니, 오빠, 남동생, 그리고 그녀를 도와준 사람들까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사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민숙.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름 중 하나로 남은 여자, 어민숙입니다. 1976년 서울. 어민숙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학생 시절에는 절도 문제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고, 성인이 된 뒤에도 금전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가족들 몰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녀를 문제 많은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씀씀이가 큰 사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훗날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릴 범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민숙은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훗날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만들었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녀는 보험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고에 돈이 나오는지, 어떤 상해의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입원과 진단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민숙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던 평범한 청년. 성실했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함께 살게 됩니다. 1998년에는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위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민숙이 원하는 삶과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많은 돈을 원했습니다. 더 좋은 생활을 원했습니다. 더 화려한 삶을 원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건, 남들이 감탄할 만한 집, 남들이 자신을 다르게 볼 만한 삶. 그녀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2000년, 집에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3살 된 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무너졌고 어민숙 역시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남편 앞으로 여러 건의 보험이 가입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훗날 수사관들은 이 시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남편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고와 입원이 반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들은 정말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운처럼 보였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다쳤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도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자주 병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입원하는 날이 늘어났고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실로 돌아오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은지, 왜 이렇게 몸이 약해지는지. 하지만 누구도 특별한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본인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편의 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곧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병원을 찾는 횟수는 늘어났고 시야는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남편은 두려웠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민숙은 남편에게 안약을 넣었습니다.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핀 혹은 바늘 같은 날카로운 물건이 사용됐습니다. 눈의 상처는 반복됐고 시력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약해진 순간에 남편에게 눈을 향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남편 역시 몰랐습니다. 그가 믿고 있던 아내가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병원을 오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 사람의 존재는 더욱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어민숙. 그녀는 언제나 병실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챙겼고 간호를 했고 밤늦게까지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정말 정성스러운 보호자라고,
저렇게까지 남편을 챙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시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훗날 수사관들이 확인한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할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한 번. 사고가 반복될수록 보험금도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얼굴과 몸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건강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물이 사용됐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면역력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약해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은 자연스럽게 찾아온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만들어낸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마다 어민숙은 더욱 헌신적인 보호자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불쌍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 큰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병실 안에서 가장 의심받지 않았던 사람이 훗날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2002년 3월 첫 번째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27,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사인은 병원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병사였습니다. 오랫동안 몸이 약해졌고 계속 병원을 오갔고 결국 합병증이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불운한 병, 불쌍한 죽음, 너무 아픈 가족사.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수사관들은 그 죽음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갑자기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숨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방식으로 아주 오랜 시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다치고 몸을 다치고 약물로 약해지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서서히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병실에서 보호자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시댁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어민숙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수사관들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이 투병하던 기간 동안 어민숙은 수년에 걸쳐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 수사 기록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어민숙의 씀씀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품을 샀습니다. 외제차를 탔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에도 큰돈을 쓰며 자신이 꿈꾸던 화려한 삶을 흉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뒤 어민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울의 한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남자 임 씨. 그곳에서 그는 바텐더 혹은 대기실장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민숙은 그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돈이 많은 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큰 돈을 쓰고 여유 있는 척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꾸며냈습니다. 집안이 좋다고 했고 재산이 있다고 했고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임 씨는 건강했고 성실했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민숙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죽음을 맞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민숙은 이번에도 자신을 꾸며냅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대학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말투는 조용했으며 사람을 안심시키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씨에게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몸 상태가 자꾸 나빠집니다. 병원을 찾는 날이 늘어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와 부상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첫 번째 남편에게 사용됐던 수법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임 씨의 시력 역시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곧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흐려집니다. 사람의 얼굴도 거리의 간판도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밝혀집니다. 어민숙은 임 씨에게도 안약을 사용했습니다.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순간을 이용해 눈에 상처를 입히는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차마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임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고 손을 잡아주고 보호자 서명을 해주는 사람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던 어느 날, 임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병실에 있는 동안 어민숙은 혼자 구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임 씨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남자는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법적인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훗날 말합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어민숙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였다고. 그 이후 임 씨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입원, 퇴원, 그리고 다시 입원. 비슷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집니다. 몸은 회복될 틈이 없었습니다. 면역력은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있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화상까지 입게 됩니다. 얼굴, 몸, 그리고 남은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민숙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병실을 지켰습니다. 식사를 챙겼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또 속았습니다. 두 번째 남편 역시 불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훗날 확인한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임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29, 만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의 젊은 남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다시 어민숙을 불쌍하게 바라봅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 운이 없는 여자, 비극적인 삶을 사는 여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민숙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영혼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시댁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훗날 말합니다. 그 행동은 시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처럼 보였다고. 사람들은 그때도 속았습니다. 그리고 어민숙은 또 한 번 보험금을 손에 넣습니다. 그 돈은 다시 그녀의 생활로 흘러 들어갑니다. 명품, 외제차, 과소비, 허영.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민숙의 시선은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오빠, 남동생. 다음 비극은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2003년 두 번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민숙은 다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어머니, 오빠, 남동생.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를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 둘을 먼저 떠나보낸 딸. 불행이 계속되는 여동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이 위험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민숙은 어머니에게 석류 주스를 건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잔을 받았습니다. 딸이 건넨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머니는 점점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몸에 힘이 빠집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민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왜 그런 일을 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이번에는 오빠 차례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 어민숙은 오빠에게 술을 권합니다. 별다른 의심은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건네는 술잔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빠 역시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오빠 역시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쪽 눈은 실명합니다. 다른 한쪽 눈 역시 심각한 시력 저하가 남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도 수법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수사 결과 어민숙은 어머니와 오빠에게도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시야가 흐려진 상태를 이용해 눈에 상처를 입히는 범행을 반복합니다. 차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 집에서 어머니는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오빠는 심각한 시력 장애를 갖게 됩니다. 어민숙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보호자 역할도 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보험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조금씩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남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어머니.
오빠, 누나 주변 사람들만 자꾸 다쳤습니다. 누나 주변 사람들만 자꾸 병원에 갔습니다. 누나 주변 사람들만 자꾸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나가 건네준 음료를 마신 뒤 이유 없이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남동생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누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나의 손에는 날카로운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얼어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은 나인가? 그 공포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어민숙은 또 다른 일을 벌입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가족들 몰래 팔아버린 것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장음, 돈은 차례로 그녀 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9일 새벽 집에 불이 납니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기가 밀려 들어옵니다. 비명이 터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불길이 번집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어머니, 오빠, 남동생 모두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화상을 입습니다. 집은 폐허가 됩니다. 삶 역시 무너져 내립니다. 그날 이후 남동생은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너무 많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하지만 어민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은 뒤 자신의 아이를 돌봐주던 가사 도우미 강 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호의는 곧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강 씨는 어민숙을 도와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녀에게 방을 내주었고, 아이를 돌봐주었고,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외면했을 상황이었지만 강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민숙은 그 호의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강 씨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이제는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그 말은 상식적인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민숙은 그 말을 거절로 받아들였습니다.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05년 2월 1일 강 씨 가족의 집에 불이 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던 새벽, 연기가 집 안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깬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강 씨, 강 씨의 남편, 아이들, 가족들은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강 씨의 어머니 역시 집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연기를 들이마신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강 씨는 화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합니다. 가족 역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민숙은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을 내려 합니다.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은 가족에게 또 같은 일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병원 CCTV에 남게 됩니다. 어민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수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그 카메라 한 대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수년 동안 그녀는 늘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화재로 생각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형도 시력을 잃었습니다. 집에는 불이 났습니다. 두 명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누나가 준 음료를 먹은 뒤 정신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누나가 자신을 내려다보던 장면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사에게 말합니다. 형사님, 저는 제 누나가 무섭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자신이 본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어머니, 오빠, 강 씨, 가족. 피해자들의 이름은 달랐습니다. 보험, 입원, 실명, 화상, 죽음. 형사들은 과거 기록을 다시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고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속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민숙. 수사팀은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비극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2005년 4월. 어민숙은 결국 체포됩니다. 수년 동안 이어졌던 비극은 마침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어민숙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은 척하기도 했습니다. 실신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피하려 했습니다. 동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모르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랜 시간 계획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수사팀은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갑니다. 보험 가입 기록, 입원 기록, 진단서, 보험금 지급 내역, 화재 현장, 피해자 진술, 그리고 남동생의 증언. 따로 보면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끝에는 언제나 어민숙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집니다. 당시 검사에서 어민숙은 만점에 가까운 수준의 사이코패스 성향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수사관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죄책감이나 공감의 흔적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시력을 잃은 이야기, 어머니가 시력을 잃은 이야기, 오빠의 삶이 무너진 이야기, 강 씨 가족이 화상을 입은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감정의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에는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었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 아내였으니까, 딸이었으니까, 여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반복됐습니다. 피해자는 많았습니다. 가족에게까지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민숙의 무기징역은 최종 확정됩니다. 어민숙은 수년 동안 보험금과 범죄 수익으로 수억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명품을 샀습니다.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재력가처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는 누군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한 형사는 교도소에 있는 어민숙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속옷과 칫솔을 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시장표 속옷은 싫다고,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 속옷을 가져다 달라고, 칫솔도 특정 제품을 원한다고, 지금 받은 물건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 뒤에도 그녀의 관심은 여전히 자신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민숙 사건에는 지금도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딸과 아들의 죽음 역시 오랫동안 의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끝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된 사실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어민숙은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민숙 사건은 2005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